그 다음 이어서 할 부분이 우원율시인데, 한시를 크게 근체시와 고체시로 나눕니다. 근체시의 다른 이름이 율시입니다. 율이라는 법칙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시의 법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시가 근체시. 그걸 준수 안 해도 되는 시가 고체시입니다. 그러니까 고체시가 근체시에 비해서는 좀 자유로운 형식입니다. 그래서 요 근체시를 경률시 하면 격도 율도 다 법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법을 이게 다 법이라는 뜻일 때예요. 율령, 격, 식목. 그래 조선시대 법령을 다루는 관청을 식목도감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요새 뭐와 같을까요? 법제처럼 비슷할까요? 그래 경률을 준수하는 시가 근체시다. 그래 이제 근체시는 경률시, 고체시는 자유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근체시가 그런데 근체시를 다율시라고도 하고, 율시에 또 율시는 그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율시는 근체시 전부, 좁은 의미의 율시는 근체시 중에 8구로 된 시만을 좁은 의미의 율시라고 그럽니다. 그래 이제 여기 우원율시 하면 우원 8구씩 된 시라는 뜻이 되지요. 8구인데 요게 근체시의 기준입니다. 그래 이거보다 이걸 반으로 줄인 시가 요 율시의 기본인 8구를 반으로 줄인 시가 절구지요. 예. 요때 절은 끈타, 그러니까 율시의 반을 잘라내고 나머지만 남겼다 하는 뜻으로 절구라고 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8구보다 더 늘려놓은 걸 배율이라 그럽니다. 요때 배자는 늘여놓다, 펼쳐놓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체시를 세분을 하면 절구, 율시, 배율 또 이렇게 세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때 좁은 의미의 율시는 8구로 된 시문을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율시는 절구, 율시, 배율을 포괄한 넓은 의미의 율시로 쓰여진 겁니다. 우선 운을 보면 운의 성조가 평성운으로 아분된 것도 있고 측성운으로 아분된 것도 있는데, 고체시는 평성으로 아분하든 측성으로 아분하든 다 됩니다. 근체시는 평성으로 아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체시 하면 평성운으로 아분한 시가 한 90%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측성운도 예외로 일부가 있기는 합니다. 또 운의 변화 여부로 보면 이룬도저법이 있고 통운법이 있고 환운법이 있는데, 이룬도저는 한 가지 운으로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운만으로 다른 게 이룬도저입니다. 예. 근체시는 요것만 가능해요. 통운은 뭐냐 하면 음이 유사하고 운목표상 인접해 있는 일부 운을 융통해서 서로 섞어서 아분한 게 통운입니다. 환운은 중간에 한 수의 시 속에 처음 몇 구는 뭐 평성의 어느 운으로 하다, 그 다음 몇 구는 또 측성의 어느 운으로 하고 해서 운을 중간에 자꾸 바꾼 것이 환운입니다. 고체시는
이룬도, 통운도, 환운도 다 가능합니다. 근체시는 통운 절대 안 되고 환운도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이 유사한 이유둔을 섞어서 아분했다 하면 이건 무조건 고체시로 봐야지 근체시는 이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한 수의 시 속에 중간에 운이 바뀐 경우 무조건 고체시지 근체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또 매구의 평칙 격식을 꼭 평칙의 유일세의 평칙 법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시가 근체시입니다. 준수 안 해도 되는 시가 고체시입니다. 그러니까 꼭 준수해야 하니까 이건 경률이고 이건 자율세요. 또 대장률, 한 년에서 윗구와 아랫구에 그걸 짝 짓는 게 대장이죠. 대장률도 근체시는 반드시 준수해야 되고 고체시는 준수 안 해도 됩니다. 준수 안 해도 된다는 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얘기지 꼭 준수 안 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 대장도 자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보면 근체시는 평성운으로 아분해야 되고 반드시 이룬도절해야 되고 평축률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고 대장률도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데 고체시는 평성운이나 축성운이나 자유, 이룬도적은 통운이건 환운이건 어떤 것도 가하니까 자유, 평축 준수 안 해도 되니까 자유, 대장 법칙 준수 안 해도 되니까 자유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시에서 요구하는 각종 이유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되는 시가 근체시. 운을 달아야 한다 하는 법 이외에는 준수할 필요가 없는 시가 고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여기 뭐 우원율시 하고서 쭉 적어놓은 것은 이제 근체시는 대부분이 5원시와 7원시뿐이죠. 고체시는 어떻습니까? 고체시는 뭐 5원 있고 7원 있고 3원 있고 뒤섞여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고 그래서 또 매구의 형식으로 봐서 근체시는 어떻습니까? 요 언자는 매구의 글자수인데 이건 매구의 음절수가 글자수죠. 한시에서는. 매구의 음절수가 또 꼬러야 됩니다. 제자는 고를 제자입니다. 그래 고체시는 이렇게 또 꼬라도 좋고 들쑥날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체시는 지연시로 지어도 좋고 매구의 글자수가 동일하지 않은 걸 자번시라고 그랬죠. 그래 지연으로 지어도 좋고 자번으로 지어도 좋고 자유. 근체시는 반드시 지연으로만 지어야 된다. 근데 매구의 음절 마디수가 똑같은 게 5원 아니면 7원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5원 율시하면 이제 매구가 5자씩으로 된 8구로 된 시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측을 어떻게 율대로 하고 대장은 어떻게 율대로 하느냐는 지난 방학 2달 동안에 제 말씀을 들은 분들은 조금 기억이 날 겁니다. 한시는 2글자를 한 박자로 치는 겁니다. 그래 그걸 이음절 1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5원시 하면 5자로 되어 있으니까 요 2자가 한 박자, 요 2자가 한 박자. 끝에 한 자는 한 글자 발음하는 길이만큼의 쉼표가 있는 걸로 봐서 이렇게 해서 또 이것도
한 박자로 칩니다. 그래서 5원시는 3박자의 시입니다. 7원시는 요 두 자가 한 박자, 또 두 자가 한 박자, 두 자가 한 박자, 여기 쉼표까지 해서 이렇게 한 박자에서 4박자의 시가 됩니다. 그래, 평측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요게 평성박자다 하면 그 다음은 측성박자, 이렇게 평측이 체환된다 그럽니다. 교체해서 바뀐다. 그래, 요게 평성박자면 요건 측성박자, 또 요건 평성박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자 중에 예를 들어서 요 자는 측성이고 요 자는 평성이면 이건 평성박자냐 측성박자냐. 한 박자의 둘째 자가 요게 요 박자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 둘째 자들을 절주점이라고 그래요. 그 절주점의 성조에 따라서 평성박자냐 측성박자냐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측, 평, 측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요 절주점은 요 둘째 자 요거니까 요건 측평이라도 평성박자가 됩니다. 요건 절주점이 요거니까 평측이라도 측성박자가 됩니다. 요렇게 따지는데 박자 하면 현대음악의 박자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두 자가 한 박자일 뿐이지 현대음악의 박자에서는 매 박자가 음의 길이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이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면 측성은 평성보다 발음 소리 내는 길이가 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 평, 측,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측평하는 박자하고 평하는 거하고 음 길이가 같을 수가 없지요. 그래도 이걸 한 박자로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음악이 얘기하는 박자하고는 그 길이에서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매음절이 한 박자씩인데 한 박자가 평성박자면 그 다음 박자는 측성, 또 여기가 측성박자면 그 다음 박자는 평성, 이렇게 해서 평성박자와 측성박자가 체환하는 것이 매구에서의 평측률입니다. 그리고 대장은 8그릇 된 게 이제 율시라고 그랬는데, 요 둘째 구 끝, 넷째 구 끝, 여섯째 구 끝, 여덟째 구 끝에 이제 운이 달리지요. 첫째 구 끝에는 운을 달아도 좋고 안 달아도 좋은 자리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달 수도 있고 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요 두 구는 요 시의 시상을 불러일으키는 선격입니다. 시상의 발단입니다. 그래서 요건 대장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는 윗구와 아랫구, 윗구와 아랫구 요게 대장을 해야 됩니다. 또 끝에 두 구는 이 6구에서 말한 것을 전체를 포괄해서 결론 짓는 구입니다. 그러니까 묶을 속해서 이 앞에서 말한 것을 다 거두어서 묶어서 결론을 짓는 구라 여기 대장 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째 두 구와 두 구씩은 이제 연이라고 그러죠. 첫째 년과 끝년을 제외한 가운데 년들은 윗구와 아랫구에 대장을 한다. 근데 요 대자는 마주 대자지요. 요 때 장자는 짝장자입니다. 마주 짝 짓는다. 그 이제 어떻게 마주 짝 지었느냐는 요 시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 한번 보시죠. 경노제공자의 탄지. 당나라 현종이 지은 걸세요. 옛날 시를 모아서 편찬할 때 하나의 불변하는 법칙이 있는데 뭐냐? 황제의 시를 골라서 실을 때는 그건 맨 앞에 실어야 되는 겁니다. 황제의 시는. 그래서 그
이건 당나라 현종의 시기 때문에 오원율 시 중에서 제일 앞에 실은 겁니다. 예. 이게 제일 좋아서도 아니고 시대적으로 제일 앞서서도 아니고 황제의 시기 때문에 맨 위에 두었다. 고문진보도 전집이 신데 제일 앞에 황제들의 권학시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시 제목 보시죠. 경노. 이때 경자는 지나가다, 경과하다 그런 뜻입니다. 노 땅을 지나가다가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제공자입니다. 탄식을 하다. 이 당나라 현종이 태자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황제가 된 뒤에 현종이 황제를 43년을 했어요. 예. 그런데 전반기 약 30년, 29년 동안 나라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상 그 당시에 최고 문명국, 최고 번영국이 당나라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정치에 실증을 내고 양귀비랑 향락에 빠지고 하다 보니까 아까 본 시처럼 안록산에 난을 초래해서 나중에 자기 뜻하고는 또 아니게 아들에게 황제의 위를 전위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됐던 황제입니다. 근데 이제 요 시는 그 당나라 현종이 나라 잘 다스리던 시기에 지은 겁니다. 시 보시죠. 부자 하위자 서서 일대중 지유 추시읍 택즉 노왕궁 탄봉 차신. 이 부자를 비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역이 비괴가 있죠. 제일 좋은 꾀가 태괴고 제일 나쁜 꾀가 비괴입니다. 그래. 탄봉 차신비 상린 원도궁 금간 양영전 당여 몽시동. 부자는 공자님을 높여서 선생님 이런 뜻으로 표현한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무엇하는 분이셨기에 서서 일대 중, 서서는 아주 황황하게 분망하게 이리저리 쏘다니는 것을 서서라고 그럽니다. 이 나라에 갔다 저 나라에 갔다 하다가 어떤 때는 뭡니까? 산중에서 거의 굶어서 돌아가실 뻔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의 군사의 포위를 당해서 돌아가실 뻔도 하고 이렇게 아주 일생을 어렵게 지낸 분이 공자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서 일대 중 했는데 일대는 일생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분이셨기에 일생을 이렇게 황망하게 지내셨는가? 각지를 유력하며 지내셨는가? 지유 추시읍 택즉 노왕궁이라. 선생께서 출생했던 땅은 지금도 그대로 추시읍인데 추향 곡부의 마을 이름이 뭐죠? 공자님 태어난 곳이 율리인가요? 율리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태어났던 땅은 그대로 추시읍인데 택즉 노왕궁이라. 사셨던 댁은 집은 곧 노왕의 궁이 되었다네. 이 노왕은 춘추 전국시대 노왕이 아니라 한나라 때 이제
왕자들을 넌 어디 왕 시켰어요. 그 노왕입니다. 한나라 때 노나라 공왕입니다. 그 공왕이 자기 집을 넓히려고 옛 공자님 댁을 허물었어요. 그래 이건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 사시던 고택은 곧 후에 노왕의 궁이 되었다네. 탄봉 차신부 상린 원도궁. 탄봉할 때 봉은 봉황이죠. 봉황은 성군이 나라를 다스릴 때 나타나는 새가 봉황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논어자 한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봉황도 이르지 않고 하수에서 하도도 나오지 않으니, 하도 낙서가 나올 때가 또 성군이 다스릴 때 아닙니까? 그래 하수에서 하도도 나오지 않으니 아, 내 시대는 다 끝났구나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그래 이제 그걸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군이 다스리는 시대를 만나지 못한 걸 탄식한 게 탄봉일세요. 봉황이 나타나지 않은 것 탄식하면서 신비, 자신이, 비는 아까 비가 어떻게, 이게 천이고 이게 지지요. 이게 비괴입니다. 이건 해괴지요. 그래,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으면 하늘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땅은 밑으로 내려오려고 해서 서로 잘 교접이 돼서 태한 겁니다. 그래서 교태전이라고, 임금 계신 곳을 교태전이라고 하고 그러죠. 이건 하늘은 위에 그대로 있고 땅은 밑에 그대로 있어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예. 그리고 이게 비괴세요. 그러니까 탄봉차신비는 어떻게 합니까? 봉황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탄식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불우한 시대를 만났음을 슬퍼하셨고, 또 상린 원도궁이라, 또 기린도 성군이 다스릴 때 나타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공자님이 춘추를 지으실 때 노나라 애공 때입니다. 애공 14년에 임금이 수렵을 하다가 기린을 잡았어요. 자꾸 보니까 몸뚱이는 노룩처럼 생겼는데 뿔이 나고 이상하니까 에이 이거 상스럽지 못한 동물인가 보다 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걸. 공자님이 그걸 들으시고서 춘추 쓰던 부 탁 놓고 더 안 썼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기린이 나쁜 세상을 만나서 이렇게 그 참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서 기린이 올 때가 아닌데 무엇 때문에 왔다가 이렇게 죽었는가 하고서 옷소매로 눈물을 닦으면서 우리의 도가 다 쇠퇴해서 끝났도다 하고 탄식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상린일세요. 그래. 죽은 기린을 애도하면서 도가 궁해졌음을 원망하였도다. 그래, 이 춘추라는 책은 기린 잡은 데서 그쳤다. 예, 끝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절필, 붓을 놓고 다시는 글 안 쓰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 인지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봉황이 오지 않는 걸 탄식하면서 자신이 불우한 시대를 만났음을 슬퍼하고 기린이 죽은 것을 애도하면서 도가 궁해졌음을 원망하셨네. 네. 금간 양영전 당여 몽시동. 이제 양영할 때 영자가 기둥영자지요. 전자는
신에게 바칠 제물을 차려놓는 게 전입니다. 그래, 이제 두 기둥 사이에 공자님께 올리는 진설한 제물을 보게 되니, 이게 제목이 뭡니까? 노땅 경유하다가 공자께 제사 지내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 사당에 제물 차려놓고 제사 지낸 걸세요. 그래, 이제 성인의 사당 양쪽 기둥 사이에 진설한 제물을 보게 되니 당여 몽시동이라. 당년에 공자님 그대가 꿈꾸실 때와 같도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얘기단궁편에 보면 공자님이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두 기둥 사이에 재물을 쭉 진설한 거기에 내가 앉아 있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재물을 받아 잡수셨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돌아가셔서 혼령이 돼서 죄를 받았다는 얘기라 당신의 사망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래, 이제, 그래, 금간 양영전. 이제 두 기둥 사이에 늘어놓은 재물을 보게 되니 당년에 공자님 그대가 꿈을 꾸셨을 때와 같도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공자님께서 천하의 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때와 내 마음이 같도다. 나도 당신의 그 공자님 당신의 도를 천하에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이 현종이 공자님을 높여서 공자님을 문선왕이라고 추존한 것이 요 현종 때입니다. 또 공자님 사당에 공자님 제자 10분의 신위를 배향한 분도 이 현종입니다. 공자님 제자 10분을 뭐라고 그러죠? 공문 10철이라고 그러죠. 내 제자 중에 정사에 능한 사람은 누구누구, 언어에 능한 사람은 누구누구, 덕행에 능한 사람은 누구누구, 문학에 능한 사람은 누구누구 해서 이 네 분야에 능한 사람이 10사람을 공자님이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네 분야를 공문사과라고 그러고 그 10사람을 공문 10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10철을 공자님 사당에 배향한 사람도 이 현종입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그 유학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현종이 공자 사당에 제사를 지내고 지은 시가 요 경노제 공자의 탄지라는 시세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선생님께서는 어떤 분이셨기에 일생 동안을 그리 분망하게 도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셨습니까? 당신이 살던 땅은 옛날 그때나 이제나 추시읍인데 당신이 거주하던 댁은 곧 후에 노왕의 궁궐이 되었습니다. 봉황이 오지 않음을 탄식하면서 스스로 불우한 세상을 만났음을 슬퍼하셨고 기린이 죽었음을 애도하면서 이 도가 궁해졌음을 원망하셨었지요. 이제 당신 사당 양쪽 기둥 사이에 진설한 재물을 보게 되니 당년에 선생님께서 꿈꾸던 때와 같은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이런 뜻일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선 대장이 어떻게 됐나 보시죠. 선생님께서는 무엇 하시는 분이기에 일생 동안 이렇게 허겁지겁 바삐 지내셨습니까? 이건 두 구가 짝 안 이뤘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지유 추시읍 택즉 노왕궁 요건 짝 이렇습니다. 예. 땅, 집 이렇게. 또 유와 즉은, 유는 그대로, 즉은 곧 이렇게 해서 부사입니다. 예. 추시, 노왕 요건 사람 이름이죠. 예. 그래서 추시읍, 노왕궁 이렇게 짝을 이뤘습니다. 요 두 구는. 그 다음 두 구는 어떻게 됩니까? 탄봉, 상린 이렇게 짝이 이뤘잖아요. 또 슬퍼하다, 원망하다 해서 짝이 이뤘네요. 또 몸이 비색해졌다, 도가 궁해졌다 이렇게 해서 문법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법 구조가 두 구가 윗구 아랫구 똑같고 의미상 이렇게 짝을 이루고 이렇게 되는 것을 대장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시도 첫째 년 대장 안 되고 끝년 대장 안 되고 중간에 이계련은 윗구와 아랫구가 대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율시의 대장률입니다. 근체시의 대장률입니다. 지금 첫째 년, 끝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율시에서는 각 기연에 고유한 명칭이 있습니다. 첫째 년은 수련이라 하고 그 다음 년은 턱함자를 써서 함년이라 하고 첫째 두 구가 수련, 그 다음 두 구가 함년, 턱입니다. 그 다음 두 구는 경년이라 하고 목경자지요. 이제 여덟 구니까 마지막 두 구는 꼬리 미자를 써서 미련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이외에 달리 부르는 명칭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명칭이 가장 보편적으로 부르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율시는 수련과 미련을 제외한 중간의 이계련, 함년과 경년의 윗구와 아랫구가 대장을 이룬다 하는데 요 윗구를 출구라고 하고 아랫구를 대구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뭐 바깥짝, 안짝 이렇게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장은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율시의 대장은 수련과 미련을 제외한 중간 이계련의 출구와 대구가 의미상 서로 짝을 이루고 문법 구조상 서로 짝을 이루는 것이 요것이 대장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